황기찬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무님,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요? 답은 없었어요. 대답이 없는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늘 침착하고 단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요즘에 그녀는 뭔가 달랐어요. 숨소리조차 계산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언론이 날뛰고 임원진들이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조용했어요. 강미란.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고 흔들리는 그룹 안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불안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인데, 가장 오래 곁을 지켜준 사람인데, 지금은 그 침묵조차 낯설게 느껴졌죠. 생각했어요. 혹시 그녀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강미란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기찬은 의자의 깊이 등을 기대며 회의실 벽면을 바라봤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유리 테이블에 반사되었고 그 속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긴장에 휩싸여 있었죠. 문서에 집중하는 척하는 고위 임원들, 그러나 그 시선의 끝은 늘 한 사람에게 머물렀어요. 바로 강미란이었어요.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서류를 넘겼고 마치 모든 사태가 예상된 수순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황기찬은 그 조용한 얼굴이 더 불편했어요. 누구보다 오래 곁에 있었고 누구보다 자신을 지지해온 사람인데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낯설었어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와중에 혼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평정이 불안했고 그 침묵이 서서히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황기찬이 보고서를 설명하는 동안 강미란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모습은 익숙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말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가지런했죠. 황기찬은 그런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그 정돈 된 태도가 지금은 묘하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지만 황기찬은 바로 상무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닫고 남아 강미란이 마지막까지 정리하던 회의 자료를 바라봤어요. 손글씨 메모 한 장, 다이어리 구석에 적힌 일정들이 어딘가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늘 치밀한 그녀였지만 오늘의 정리는 마치 누군가를 위한 연출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정돈. 황기찬은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지나치게 깔끔한 건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뜻이지. 그날 저녁 황기찬은 자택 서재에서 와인을 들고 늦은 회의 녹취를 반복해 들었어요. 강미란의 발언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말투, 속도, 억양을 분석하듯 집중했죠. 녹음 속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연습된 대사처럼.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상무실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 안 공기를 환기시키고 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미소를 보였죠. 모든 루틴이 변함없었고 누구도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황기찬의 눈엔 달랐어요. 매일 반복되던 미란의 일상이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처럼 보였어요. 긴 머리를 넘기는 손짓조차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 황기찬은 미란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상무실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는 가볍게 물었어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알고 있나요? 미라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소문은 늘 도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예요. 그 순간 황기찬은 짧은 전율을 느꼈어요. 너무 완벽한 대답, 너무 준비된 말투. 황기찬은 그날 저녁 자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미란과 연락한 사람들, 사적으로 만난 이력, 사내 회의 전후 동선까지 정리해갔죠. 그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단순한 감정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정리된 정보들 속에서 그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미라는 모든 사안에 개입하고 있었지만 정작 책임지는 자리는 철저히 피하고 있었어요. 이는 본능적인 자기보호일까? 아니면 며칠 뒤 강재인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본사에 전달되었어요. 곧바로 인사팀에서 상무실로 의견을 묻는 메일이 도착했고 미라는 망설임 없이 입사 제안을 승인했어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력 있는 디자이너예요.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황기찬은 그 결정이 너무 빨랐다고 느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강재인인가?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강미라는 겉으로는 여전히 황기찬을 전폭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임원회의에서도 그의 결정을 지지했고 외부 언론에도 일관되게 LI그룹의 안정과 상무체제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강세리 사건으로 촉발된 비난 여론과 주가 하락, 내부 반발까지 그녀는 이대로라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이대로 두면 끝장이다라는 판단 아래 그녀는 조직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어요. 강미라는 단 한순간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은 적이 없었어요. 강규철 상무의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LI그룹의 중심은 그녀였어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모든 결제와 의사결정을 점검하는 실무형 상무. 그녀는 스스로를 회사의 그림자라고 불렀고 실제로도 그룹 전체를 조용히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어디를 향해 들이오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강세리 사건 이후 상황은 달라졌어요. 사내 게시판에 오르내리는 불만, 여론의 반응, 폭락하는 주가. LI그룹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 황기찬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었어요. 강미라는 책상 위에 놓인 상무 직무대행 임시 결제 서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지금이야말로 회사를 위한 진짜 선택이 필요할 때야. 그녀는 고요하게 움직였어요. 내부 고발을 가장한 익명 제보, 외부로 흘러나간 문서 조각, 언론과의 물밑 접촉. 그녀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이 자라나게 만들었어요. 황기찬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곧 그룹 전체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강재인을 채용했어요. 디자인 공모전 대상자라는 명분은 완벽했죠. 모두가 실력만 보고 뽑았다고 믿었고 그 누구도 그녀가 일부러 재인을 끌어들였다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재인이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그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었고 재인은 그 첫 열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증권가의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어요. 엘모그룹 상무가 직원을 살해했다는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메일이 수백 통 돌았고 오전 중에는 주요 커뮤니티와 유튜브로 확산됐어요. 강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그 기사를 조용히 읽었고 입꼬리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단 한 줄의 기사로 상황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언론들은 곧 LI그룹의 과거 사망사고와 연관지으며 추정기사를 쏟아냈고 그룹 내부는 혼란에 빠졌어요. 임원진들도 동요했고 사내 정보보안팀은 문서 유출자를 찾느라 분주했지만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미라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당황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닌 이상 곧 진정될 거예요. 라고 담담히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아닌 의도가 감춰져 있었죠. 황기찬은 처음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직원을 살해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있었어요. 미라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방어가 아닌 자책에 가까운 흔들림이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앞으로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모든 언론,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황기찬 본인도 느끼고 있었죠. 단호한 언어로도 막을 수 없는 불신의 파도가 이미 그룹 전체를 덮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미라는 집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엔 그녀의 발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죠. 그녀는 모니터에 뜬 기사 제목들을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킬 자격이 없는 자를 이 회사의 중심에 둘 수는 없지. 그녀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모든 계획이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표정 대신 손끝에 스며 있었어요. 이튿날 오전 폭로 전문 유튜브 채널 폭로월드가 다시 한번 LI그룹을 정조준했어요. 이전에 강세리 사건을 폭로했던 바로 그 채널이었기에 재계와 언론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이번에는 사망한 직원 김도희 사건 관련 사진이라며 사건 당일 촬영된 흐릿한 CCTV 장면을 공개했어요. 비로소 황기찬의 입가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사진은 선명하진 않았지만 비 오는 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또렷했어요. 장소는 김도희가 사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이었고 누리꾼들은 황기찬이라는 이름을 서슴없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내부 게시판도 빠르게 들썩였고 임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퍼져나갔어요. 커뮤니티 댓글창은 폭주했고 그 체형이면 딱 그 사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황이 맞아떨어진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어요. 포털 메인에는 LI그룹 회장, 의문의 남자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떠오르며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언론의 관심은 점점 증폭됐어요. 강미라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는 기사를 정리해 하나의 리포트로 만들고 사내 이사들에게 공유했어요. 제목은 비상경영 체제 검토안. 중립적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황기찬의 리더십을 흔드는 도화선이 숨어 있었어요. 모두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판이 움직이고 있었죠. 황기찬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사설 정보 조직을 동원해 폭로월드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음지에서 활동하는 청부 조직에 접촉했어요. 누구든 좋아. 그 채널의 진짜 주인을 데려와.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했어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더 급박하게 몰아갔어요. 며칠 뒤 그의 비밀 공간으로 정체불명의 남자가 끌려왔어요. 얼굴엔 피멍이 들었고 입은 묶여 있었어요. 그는 폭로월드 운영자였고 처음엔 끝까지 침묵했지만 결국 고문 끝에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꺼냈어요. 정보를 넘긴 사람 강미란입니다. 그 말에 황기찬은 숨을 멈췄어요. 아니기를 바랐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예상하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숨겨왔던 분노가 끓어오르며 두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폭로자를 돌려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이미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강미란의 배신이 사실이라면 모든 걸 바꿔야 했어요. 그는 강미란의 스케줄, 이메일 로그, 인사 서류까지 모두 뒤져봤어요. 강재인의 입사 시점, 언론 기사 유출 시점, 강세리 인정건까지 모든 퍼즐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확신은 분노로 타올랐어요. 마침내 그녀의 배신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증명과 처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즉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의 증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정말로 자기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마지막 만남은 반드시 그의 방식으로 마무리할 생각이었어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그녀를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점점 드러나는 여론의 반응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줄 알았던 강미란이 최근 들어 그 어떤 발언도 피하며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황기찬은 미묘한 위화감을 감지했고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식사를 제안했죠. 강미란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태연한 미소로 나타난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죠. 식사 자리에서도 황기찬은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강미란은 단정하고 품위 있게 대답하며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미란은 갑작스레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을 호소했어요. 순식간에 쓰러진 그녀의 몸이 테이블 위로 기울어졌고 황기찬은 조용히 그녀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샴페인에 독을 넣었어요. 이제 말해봐요. 누가 날 배신했죠? 하지만 강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떨리는 가운데도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결국 정신을 잃었어요. 황기찬은 그녀를 자신의 별장으로 옮겼고 이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던 상황이었어요. 그녀를 감금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방 안에서 눈을 뜬 강미란은 황기찬의 눈빛에서 광기를 보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등지려 한 거예요? 황기찬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졌고 강미란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넌 처음부터 회장 자질이 없었어요. 황기찬은 분노로 벽을 쳤어요. 이 회사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지킨 거라고요. 하지만 강미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강하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회사를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김도희를 기억나죠? 그 말에 황기찬은 움찔했어요. 강미란은 점점 수세에 몰린 황기찬의 심리를 자극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마침내 황기찬은 말했어요.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날 배신하려 했다고요. 그 순간 강미란의 귀걸이에서 미세한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밖에 대기하던 경찰이 신호를 감지하고 들이닥쳤어요. 황기찬은 충격에 휩싸였고 강미란은 정신을 잃은 척 연기한 상태에서 깨어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널 위한 마지막 기회였어요. 황기찬은 그대로 수갑이 채워졌고 거대한 몰락이 시작되었어요. 실 모든 것은 강미란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황기찬의 광기를 예상했고 자신의 펜에 녹음기와 GPS를 내장한 특수장치를 넣어 통신을 유지했어요. 그녀가 쓰러지기 전 강재인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 덕분에 경찰은 정확히 그 시각을 추적할 수 있었죠. 강미란은 후회 없이 앉아 있었어요. 황기찬이 끌려나간 뒤에도 감정 없는 눈빛으로 별장을 응시했어요. 강재인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고 강미란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이건 강 회장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너만은 꼭 지켜야 했으니까. 오후 10시 강미란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강재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녹음을 남긴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목소리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고 무언가를 각오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떨림이 있었죠.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목소리를 반복 재생했어요. 강미란은 통화에서 말했어요. 자신이 만일 10시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며 그땐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그동안 자신이 일부러 황기천에게서 거리를 두었던 건 모든 정황을 수집하고 마지막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계략이었고 사랑이 아닌 신념이었죠.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자신은 강규철 회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제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거라고. 그래서 황기천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는 작은 펜 하나를 지니고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 펜 안에는 GPS와 녹음 기능이 있었고 모든 것을 기록할 장치였어요. 황기천의 자백이 담긴 그 펜의 기록은 경찰에 의해 확보되었고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어요. 그가 김도희를 살해한 날의 진술이 담긴 음성은 법정에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은 이 음성을 토대로 재수사를 진행했어요. 강미란의 예상대로 모든 조각은 들어맞았고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죠.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재심이 열렸고 그동안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승우와 최자영 역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어요. 특히 최자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군가 끝까지 자신들을 믿고 싸워줬다는 것이 고마웠다고. 사람들은 점점 강미란의 용기와 집념에 찬사를 보냈어요. 제인은 강미란이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음성 파일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일부러 밀어내려 했던 것도 괜히 쌀쌀맞게 굴었던 것도 모두 다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음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역회의장에 들어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강미란의 추천과 중역진의 만장일치로 제인은 LI그룹의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었어요. 수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제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예고가 울려 퍼졌어요. 제인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누군가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지켜낸 뜻을 잇는 사람입니다. 황기천은 법정에 섰고 검찰은 그의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죠.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와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구형 그대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송되었어요. 강미라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강재인은 그녀 곁을 지켰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됐어. 이 회사 지킬 사람한테 갔잖아. 강재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회사는 당신이 지킨 거야. 누구보다 뜨겁게, 조용히. 어느 봄날 LI그룹 본사 로비에는 강미란 상무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녀의 이름 아래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구보다 회사의 내일을 사랑한 사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곤 했고 제인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상무님.